안녕하세요. 구루장입니다. 네, 1차 5과목 노동관계법규 91번부터 나머지 문항 문제 학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91번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수당의 종류가 아닌 것은. 네, 취업촉진수당이 어디에 포함되는 거였죠? 네, 실업급여에 포함이 되는 거죠. 실업급여가 구직급여랑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네, 구직급여랑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지고,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이렇게 포함해서 취업촉진수당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기억을 잘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바로 지난 회차에도 나왔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수당의 종류가 아닌 것은. 네, 특별연장급여는 취업촉진수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이 된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 이주비 이렇게 취업촉진수당이다. 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2번 직업안정법령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요건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 요건들 중에 임원이 2명 이상이 이 요건을 갖추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업상담원의 자격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그리고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 단체에서 직업상담 지도훈련 관련해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그러니까 직업지도 상담 관련 2년 이상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 자격 되겠죠.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0인 이상의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그리고 상시사용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그리고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교원 자격증 가지고 교사 근무 2년 이상. 그러니까 일단 기간은 2년이고요. 네, 관련 경력, 직업, 상담, 지도, 훈련, 교육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이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유료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 지방공무원 2년. 네, 공무원 2년 이상이죠. 조합원 100인 이상 노동조합 전임자로, 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맞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전담자로 2년 이상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 가능하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3번 근로기준 법령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이거는 몇 년이라 그랬죠? 네,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이제 못 받은 임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 3년 이내에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자주 나온 내용이죠. 네, 넘어갈게요. 네, 94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것은. 네, 근로자 파견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그 대상이 아닌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 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파견 사업, 불가한 업무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 불가합니다. 단,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혼이 생겼거나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네, 기억해 두시고요.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 그리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무엇이냐면 도금 작업, 수납, 카드뮴을 재련, 주입, 가공, 가열하는 작업을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로 이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현장 업무, 선원 업무, 분진 작업, 건강관리 카드의 발급 대상 업무, 근로자 파견 사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의 운전 업무도 근로자 파견이 불가하고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업무도 근로자 파견 사업이 불가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근로자 파견 사업이 불가한 취지, 그러니까 허가하지 않는 취지를 생각해 보면 이제 근로자 보호하려는 목적이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취지를 생각하시면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항만 하역 사업, 철도 여객 화물 운송, 철도와 타 교통수단의 연계 운송 사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과 물류정책기본법상의 하역 업무로서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는 파견이 안 됩니다. 이거는 약간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이미 받은 지역이니까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면 이제 근로자 공급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저도 정확히 들은 건 아니어서.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는 전에 나왔었죠. 누구만 받을 수 있죠? 유일하게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입니다. 네,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만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항만하역, 운송, 하역 업무 등에 대해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이 불가한 겁니다. 네, 이해되시겠나요? 참고로 왜 노동조합 숍제도, 노동시장론에 숍제도 나왔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오픈숍, 클로즈드숍, 유니온숍. 네. 그 숍제도에서 유일하게 원래 클로즈드숍은 우리나라에 이제 제한이 있죠. 존재할 수 없어요. 설립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있는 게 항운노조였잖아요. 클로즈드숍.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게 항운노조의 업무가 또 이 업무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과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이쪽에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니 근로자 파견이 불가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자 파견 사업이 불가한 업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견 사업주는 쟁의 행위 중인 사업장에, 네, 예를 들어 파업하고 있는 사업장에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 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파견을 할 수 없어요. 네. 이것도 근로자 보호의 목적이겠죠. 네, 취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선원 업무는 파견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5번.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근로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근로자. 근로자는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법령마다 근로자를 똑같이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조금 다른 법령이 있어서 구분을 좀 해봤어요. 자, 근로자의 정의. 고용정책기본법이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서는 근로자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업주에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게 근로자,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이게 정의가 다르다는 거, 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2번, 3번을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이제 정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96번.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기초심사 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그렇죠. 자, 이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기초심사 자료, 입증 자료, 심층 심사 자료 내용 기억나시나요? 네, 기초심사 자료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서류 심사 때 제출하는 기본 서류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초심사 자료에 대해서는 이제 통일된 양식을 권장할 수 있죠. 요구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입증 자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나의 경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증빙 자료죠. 증명하는 자료. 그리고 심층심사 자료라고 하면 작품집, 연구실적물,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표준 양식을 요구하는 거는 되게 기초심사 자료에서 요구하는 사업장이 이제 많이 있죠. 네.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초심사 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네, 이력서, 자기소개서, 표준 양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죠. 3번.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물론이죠. 4번.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아, 공무원 적용은 예외라고 했죠. 네. 원칙적으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채용 절차에 적용한다. 근데 공무원 채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97번. 근로기준법령상 취업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취업 규칙도 꽤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는 취업 규칙을 작성을 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취업 규칙의 작성이나 변경에 관해서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취업규칙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어쨌든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노동조합이 있으면 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 의견을 듣는 거고 없으면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어쨌든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작성 변경에 관해서는 동의까지 얻을 필요는 없어요.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제 불리하게 적용될 때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다음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무효로 한다. 네, 그래야겠죠.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네,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어긋나면 이제 변경을 명해야겠죠. 네, 명하는 게 맞고 또한 이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당연히 무효로 해야 되고 그 부분에 한해서 마지막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급여를 삭감한다는 이야기죠. 급여를 삭감하는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 금액이 평균 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네, 말이 복잡하지만 이게 이제 간단합니다. 이제 1회 금액이 그러니까 연봉 그러니까 감봉의 제재를 내린다 하면은 이제 한 번 금액이 0.5일분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평균 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그리고 총액이 전체 금액이 이제 임금 지급기의 총액의 10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뭐 월급이라고 하면 월급을 30일이라고 가정하면 10분의 1이니까 3일치를 넘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 할 때는 0.5일, 총액은 3일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서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 맞죠? 취업규칙 작성에서 신고해야 한다. 2번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시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죠. 네,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아니죠. 동의를 받는 경우는 언제라고 했죠?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그렇죠. 그 다음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그렇죠. 4번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 무효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에 관한 내용 이제 이 보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그 선택지의 내용은 무조건 이제 공부를 해서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이제 여기 보기에 빠진 내용도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98번 고용정책 기본 법령상 고용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수집해야 할 정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이건 딱 봐도 이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죠. 네. 정답은 쉽게 나오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그래도 비교적 쉽게 해결이 되지만 이거를 막 정보를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외우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외우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외우지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접근이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노동관계법규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그 법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접근이 되거든요. 네, 보기가 많이 좁혀질 수 있어요. 이 취지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이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많습니다. 왜냐?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근로자와 뭐 사업자, 사용자, 기업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 약자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법으로는 이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법령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걸 감안하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좀 대체로 추론이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고용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이니까 이거의 취지가 무엇이겠어요? 고용정보 제공이고, 네, 이제 그 뭐 실업자, 취업자, 뭐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뭐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것들 이제 고용 현황, 사업자 현황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하는데 이제 필요할 것이고, 주민등록 등본 초본은 이제 개인에 대한 이제 정보를 이제 수집해 놓은 이제 시스템화 하는데 필요하겠죠. 장애 정도는 이제 장애인에 대한 고용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이제 관련이 되는 정보니까 이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관련이 없겠죠. 물론 이제 소득 정보나 과세 정보 같은 정보는 이제 또 수집이 될 필요가 있겠죠. 네. 하지만 부동산은 이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생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좀 접근하기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99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적용 범위입니다. 적용 범위. 자, 남녀 고용 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 관한 법령상 적용 범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네. 다만 예외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예외 조항이.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그러니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그리고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문제로 갈게요. 틀린 것입니다. 1번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네, 그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 자,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3번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4번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네, 4번이 틀렸네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 범위,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100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법령상 훈련의 목적에 따라 구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훈련 목적에 따라 구분, 목적에 따라. 이거 정답 몇 번이죠? 네, 1번이죠. 집체훈련. 집체훈련은 훈련 목적이 아니라 훈련의 실시 방법에 따른 구분이죠. 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실시 방법에 따른 구분, 훈련 목적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집체훈련은 훈련 전용시설,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것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집체훈련이죠. 실시 방법에 따른 구분입니다. 현장훈련은 현장에서, 생산 현장, 근무 장소에서 하는 것이 현장훈련. 원격훈련 말 그대로 원격으로 하는 거죠. 혼합훈련은 이 중에 두 가지 이상을 병행하는 것. 그게 혼합훈련.
그래서 실시 방법에 따른 구분. 훈련 목적에 따른 구분은 양성은 기초라 그랬어요.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 네. 그래서 양성 기초 교육. 이렇게 용어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양성 기초 교육, 양성 기초 훈련.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양성 기초 훈련. 기초 직무 능력 습득. 향상 훈련은 더 높은 직무 수행 능력. 기술의 발전에 맞춘 지식 기능 보충. 전직 훈련은 말 그대로 전직을 위한 새로운 직업을 위한 직무 수행 능력. 그래서 양성 훈련, 향상 훈련, 전직 훈련은 훈련 목적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서 100번까지 2021년 1차 필기 문제도 같이 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3회차를 다 공부를 했네요. 네. 이제 우리 수업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 꼼꼼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그동안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외울 것도 꽤나 이제 많았었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이제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이제 2022년 3월 5일 시험이죠. 네, 그 시험 전까지 한 2회차 정도 더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영상부터 계속 이렇게 꾸준히 공부할 수 있다면 5회차까지 이제 이 기출문제 강의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저의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도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2020년 3차 기출문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